유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계약론이라는 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계약론 사상가 홉스, 로크, 루소 중에서 먼저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최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고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어서 분배적 정의, 규정적 정의, 환경윤리 단원과 더불어 새로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자들의 사상은 꽤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다루었던 다른 사상가들에 비해 논리적 엄밀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턴 여러가지 의문이 생길 텐데 애매하면 그냥 외워버리는 것이 더 쉽게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되짚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영상 제작 시간을 줄여보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접 녹음을 하지 않고 AI 기능을 활용하여 목소리를 생성해서 제작했습니다. AI 목소리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강의 영상 시청에 많이 거슬린다면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주체가 국민에게 있음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를 기반으로 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제도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운영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사실 역사적 의의만 있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늘날 민주주의 개념에 부합하진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고 식민지들이 독립한 이후 20세기가 되어서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보편화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로 운영되지 않는 나라들이 꽤 존재하는데 사실 인류에게 민주주의보다 더 익숙한 제도는 군주정입니다. 군주정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군주정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형성되었을까요? 여러 학문적 논의가 있지만 통설에 따르면 홉스, 로크,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미국의 독립운동,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대민주주의가 중요한 사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의 형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사상이 바로 사회계약론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각 국가는 자신들의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고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특이한 건국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로마를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는 늑대가 젖을 먹여 키웠다는 설화가 있고 우리 삼국시대 신라의 초대왕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그들이 늑대로부터 길러졌거나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들의 출생이 비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왕과 귀족들의 권위는 하늘이나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기에 일반적인 백성, 평민들과는 구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사회계약론은 왕권 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통치자가 존재하고 그들의 권위 또한 인정하지만 통치자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들의 상호 동등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권력은 인민이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주장을 했던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부르주아 계층이었습니다. 부르주아 계층은 프랑스어로 부주아지라고 하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르주아 계층은 말 그대로 성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교환거래, 물물교환과 상공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평민이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계층인 것입니다. 부르주아 계층은 귀족들을 증오했습니다. 부르주아들이 보기에 귀족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으며 적당한 구실만 있으면 부르주아 계층을 핍박하고 수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는 모두 부르주아 계층 출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사회계약론이라는 사상을 정립하였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사상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쳐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귀족 군주정의 종말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부르주아 계층은 정당한 재산 형성 및 그에 따른 권리를 옹호합니다. 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정당한 노동을 한다면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는 법으로서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사회계약론의 혁신적인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1516세기 무렵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조우했습니다. 함대를 끌고 다니며 대포와 총으로 무력 시위를 할 수 있었던 유럽인들과는 달리 그곳의 원주민들은 돌도끼와 활등으로 공격하였기에 유럽인들 입장에선 원신같이 미개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아직 문명으로 개화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마치 자연상태와 같은 곳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 사상에서 홉스, 로크, 루소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상태라는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담인데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 수많은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땅을 약탈하고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등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남미의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은 인신공양, 식인과 같은 잔인한 풍습이 많았는데 유럽인들 입장에선 그런 행위에 대한 정화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교사들도 남미의 원주민들과 만나며 크리스트교 사상을 전파하며 그들의 잔인한 풍습을 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지닌 토착신앙이 묘하게 크리스트교와 어울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들은 자신들의 풍습을 버리고 크리스트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디언 원주민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야 한다는 강경파와 그들을 교화하고 교육하면 충분히 유럽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온건파가 대립했는데, 스페인 바야돌리드에 모여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원주민들도 권리를 지니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론 결과 온건파의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즉 원주민들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하느님 밑에서 평등한 자녀로 대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강경파들은 인디언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야겠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이때부터 흑인들을 노예로 마구 잡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사회계약론 사상이 성립되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사상가마다 의견 차이가 다소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의 행위를 제어할 공동의 권력체 역시 존재하지 않아서 무절제한 개인들 역시 규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없는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하는데, 자연상태는 혼란스러운 상태이거나 위태로운 평화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은 끝없는 혼란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만장일치로 자발적 계약을 이룬 뒤 국가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 권력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구성된 것이므로 자신들이 형성한 국가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계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사회 계약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권력 행사는 공공선의 실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루어 볼 첫 번째 사회계약론 사상가는 홉스입니다. 홉스는 잉글랜드 사람으로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논쟁과 자기 변호,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러한 그의 생애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저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홉스 당대에는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이 극심했는데, 왕당파를 지지했던 홉스는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 즉 잉글랜드 내전에서 느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대로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의 전쟁 상태라는 개념으로 녹여냅니다. 또한 당시에 점차 발전하고 있었던 과학혁명으로 인해 사회 발전 과정 역시 나름대로의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리바이어던이었습니다. 그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저서로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인민들의 정당한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과 귀족이 있던 시대에 이런 주장은 상당히 급진적으로 위험했습니다. 홉스의 사상은 왕권 신수설에 대한 반대로 왕과 귀족들의 극심한 비판을 받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군주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평민들에게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로크와 루소로 계승되어 오늘날 민주주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사상은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으나 국가 권력은 오로지 백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한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권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명시하였고, 모든 사람을 개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 평등성을 강조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홉스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연인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극복하여 자신의 생명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상호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홉스는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자연인들은 자신의 정령과 이성에 따라 생존 본능을 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서양 사상가들이 이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홉스는 정념을 인간 행위의 원천으로 파악합니다. 홉스에 따르면 정념은 어떤 대상이 자신의 생명 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욕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혐오하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정념에 의해 인간은 모든 행위를 행합니다. 정념이 여러 대상을 욕구하면 이성은 그 대상들 중에서 가장 생명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선택하도록 이끕니다. 즉 이성은 정념의 보조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이성은 정념이 욕구하는 대상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이끕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정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보존을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안정된 자기 보존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거나 깊은 밤 중에 혹은 낮이라도 여러 명이서 작정하고 습격을 한다면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기 보존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서로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곧 서로가 서로에게 충돌하게 되어 투쟁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홉스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전쟁 상태라고 파악하고, 자연 상태는 필연적으로 전쟁 상태에 돌입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는 개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권력이 부재합니다. 자연 상태에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자연인들 간의 경쟁과 불신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서로는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홉스는 자연인들은 서로가 서로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유사한 능력을 지닌다라고 간주합니다. 평범한 체형의 남성과 여성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무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완전히 남자를 죽여버릴 각오를 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죽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애벌레는 조금 징그럽긴 해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누구나 각자의 삶을 위협할 수 있기에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위협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길 수 있어 소유권 및 사유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매매하게 된다면 그러한 집은 국가가 공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누가 소유주인지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상세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수확한 농작물이 순식간에 무리지은 강도들이 습격해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한 강도들을 처벌할 공정한 권력이나 법조차 없다면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이 내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이나 사유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는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과 같은 공통된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결하고 집행하고 강제할 권력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유일하게 모두가 따르고 있는 행위의 표준은 각자가 지닌 정념뿐입니다. 각자의 정념은 자기 보존에 유리한 한정된 자원들을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 및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서로의 삶은 비참함으로 이어집니다. 홉스는 이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 내용을 인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옳음과 그름의 관념,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이나 불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 상태는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로의 여지가 없다. 예술이나 학문도 없으며 사회도 없다.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고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 자연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 언제나 약탈의 위험이 있기에 사람들은 차라리 일을 할 바에 다른 사람이 지닌 물건을 털어가는 것이 더 간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이나 학문은 어느 정도 생계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 근로, 예술, 학문과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없고 그저 사람들의 삶은 고독하고 고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짧은 생을 마감할 뿐이라고 바라봅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인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자연권이라고 하는데 역시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제한됨 없이 사용합니다. 자연권은 크게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구분됩니다. 소극적 권리는 외부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을 수동적인 권리이고 적극적 권리는 자기 보존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해야 할 권리입니다. 소극적 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적극적 권리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서로 협력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탈과 배신, 심지어 살인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공명심으로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서로 행사하며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 또한 나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적극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끝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정념 이외에 지니고 있는 이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지금 놓인 상황을 계산해봅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 모두가 지니는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받은 대상이 대신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즉 이성을 통해 발견한 것이 자연법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법으로 진정한 자기 보존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인들은 이성을 통해 진정한 자기 보존을 위한 규율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평화 추구의 의무, 자연권의 상호 동등한 양도에 관한 계약, 그리고 신의 계약 준수의 의무입니다. 즉,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 행사로는 더 이상 우리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자연권을 공동의 권력에게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서로를 믿는 계약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이와 같은 자연법 준수라고 파악하고 규율들을 강제적으로 적용하여 평화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은 신의 계약이라고 일컫습니다. 각자는 진정한 자기 보존을 실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동등하게 권리를 양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자기 보존 및 자연 상태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사회계약 과정에서 자연권의 소극적 권리, 다시 말해 자기 보존권은 양도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것은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양도합니다. 즉, 누구는 더 많은 권리를 양도하고 누구는 더 적은 권리를 양도하는 일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홉스의 자연 상태는 여러 번 설명했듯이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이행하기 위해선 온건한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어느 반 교실에 불량 학생, 양아치들만 잔뜩 있다면 초임 여자 선생님이 담임하는 것으로는 그 반을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반은 오랜 경력으로 노하우가 있고 체격이 큰 체육 선생님이 담임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질서와 분위기가 잡힐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 상태에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공포를 심어줘야 더 이상 서로 투쟁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의 정념을 이겨내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공권력에 대한 공포입니다. 따라서 사회계약 이후 모든 자연인이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양도하여 형성되는 공동의 권력은 반드시 강제력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신의 계약 과정에서 자연인들은 자연권의 소극적 권리, 다시 말해 자기 보존권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형성된 이후 국가의 시민들은 자기 보존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5.5. 이번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의 계약으로 국가, 즉 코먼웰스가 형성됩니다. 코먼웰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제어하여 평화 상태로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래 없었던 것인데 신의 계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형성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격체라고 일컫습니다. 홉스는 강력한 공권력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지 않으면 평화 상태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코먼웰스에게 강대한 권력을 부여합니다. 코먼웰스는 인간을 두렵게 하여 각자의 주관적인 자연권에 적극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도록 공동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게 이끄는 공동의 권력체입니다. 코먼웰스는 홉스의 저서명인 리바이어던으로도 표현되는데 이때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거대 괴수입니다. 거대 괴수의 무시무시한 힘처럼 시민사회를 운영하는 군주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녀야 한다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국가가 형성되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코먼웰스의 지도 하에 비로소 안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향유하며 살게 됩니다. 즉, 소유권과 사유재산권은 자연 상태에선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 형성 이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먼웰스를 형성하는 신의 계약은 자연인들 간의 상호 계약입니다. 따라서 코먼웰스는 신의 계약의 결과로 등장한 인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지 코먼웰스는 사회계약 체결 당시 자연인들이 보유한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전면 양도받은 각 개인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코먼웰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신의 계약,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코먼웰스는 사회계약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회계약 이후 등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살 집을 매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래의 집주인과 여러분이 거래를 할 텐데 집 가격도 비싸고 법적 절차도 복잡하여 단순하게 집주인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나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줄 대리인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되고 공인중개사를 바탕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나 내가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공인중개사가 이 거래는 무효입니다 라고 매매를 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공인중개사는 우리의 대리인 자격만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가 정확히 이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먼웰스가 일종의 공인중개사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홉스는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신의 계약을 통한 코먼웰스의 형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신의 계약은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코먼웰스에게 전면 양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코먼웰스는 모든 자연인의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모두 양도받았으므로 막대한 권력과 권한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국가에 있어서 코먼웰스가 유일한 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권력은 오직 코먼웰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코먼웰스는 유일한 주권자로서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집행하기도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보유합니다. 따라서 코먼웰스의 권력을 무제한적, 절대적, 무조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코먼웰스가 제정하고 집행하는 법은 반드시 국가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코먼웰스가 백성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사사건건 규제하지 않습니다. 코먼웰스는 오직 평화와 공동 방위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 주거, 식사, 생업, 교육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사회계약은 외부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신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원하여 형성한 것이 코먼웰스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코먼웰스가 행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나의 행위와 판단과 동일합니다.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인 코먼웰스의 권력 행사는 반드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해가 되지 않으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불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으며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코먼웰스가 주권자로서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력을 지니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백성들이 코먼웰스 측에 저항하여 계속 주권자를 바꿀 수 있다면 최초의 전쟁 상태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홉스는 주권자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발생하여 간혹 주권자가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홉스의 사상은 완전치는 않지만 후대의 사회계약론 사상가들과 민주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가정하여 생존을 위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요청했고 그 권력의 정당성은 신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민들의 자율적인 동의로부터 구했습니다. 즉 모든 개인은 권력 앞에서도 한 개인으로서 동등하게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홉스의 사상은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권리를 옹호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를 로크와 루소가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여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계약론 파트는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적습니다. 따라서 과거 윤리와 사상에서 출제된 부분도 가져와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로 넘어가 OX 퀴즈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공동의 권력이 부재한다. 자연 상태에는 모두가 각자의 정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위하는데 이를 방지할 공동의 권력이 없으므로 전쟁 상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입니다. 신체와 정신의 불평등으로 인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발생한다. 홉스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는 신체와 정신 능력이 비슷하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불평등이 틀린 부분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개인의 자연적인 권리를 전면 양도해야 한다. 홉스는 자기 보존, 즉 생명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코먼웰스에 전면 양도하는 신의 계약을 주장합니다. 이때 자연적인 권리를 전면 양도해야 한다는 옳은 문장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권리를 전면 양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권의 소극적 권리는 양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홉스의 표현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길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자연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수결로 합의한다. 사회계약 당사자들은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동의로 신의 계약을 맺고 코먼웰스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다수결이 틀린 부분입니다. 홉스뿐만 아니라 로크와 루소도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하니 기억해놓길 바랍니다. 주권자에 대한 국민의 복종 과정은 타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연인들은 이성을 발휘하여 진정한 자기 보존은 신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율적으로 주권자를 형성하고 그에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따라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진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주권자의 권위는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다. 홉스가 주장하는 코먼웰스의 개념 중 하나입니다. 관련 문장을 암기하길 바랍니다. 개인 간의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분립해야 한다.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이행하기 위해선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군주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군주가 권력이 나눠져 있으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따라서 권력 분립이 틀린 부분입니다. 군주는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군주는 자기 보존을 위한 영역만 규제하지 그 외의 영역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 주거, 식사, 생업, 교육 등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진 않습니다. 통치자에 대한 저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과 같다. 통치자는 자연인 간의 신의 계약으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즉 내가 만든 통치자니까 내가 만든 통치자에 저항하는 것은 사실상 나의 의지에 저항하는 것과 같겠죠? 주권자가 더 이상 신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복종의 의무가 소멸된다. 주권자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의 목적은 신민들의 생명권 보장입니다. 주권자가 이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신민들은 현재의 주권자가 아니라 다른 주권자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들은 홉스가 사실상 저항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종의 의무가 소멸되긴 하지만 이게 적극적인 저항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는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홉스 자연 상태의 기본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통의 권력이 없는 전쟁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역시 홉스 사회계약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를 수립합니다. 즉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그러니까 코먼웰스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지 않으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 끝없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신의 계약 과정에서 자연인들은 위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인 자연권의 소극적 권리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로 일컫는 생명권은 여전히 국가의 백성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오직 이러한 생명권을 보호해준다는 명분 하에서만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국가에 복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이다. 공권력이 형성된 이유라는 말은 사회계약을 한 이유입니다. 사회계약 이후에는 코먼웰스라는 공통된 권력체가 있기 때문에 자연권 보호는 코먼웰스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 개인도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야겠지만 공적 권력이 형성된 이후에는 코먼웰스가 안정적으로 각 개인들의 자연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개인만의 책임이 틀린 부분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즉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계약의 토대를 둔다. 홉스는 사회계약을 주장했기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이다. 역시 홉스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이죠. 홉스의 신의 계약은 각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사회계약은 자연인들 간의 인위적인 계약입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그에 복종할 의무 역시 자연 발생적이지 않겠죠? 즉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 자연 상태에서는 국가도 없고 공통된 권력도 없으며 모두에게 적용될 법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부정의, 불의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각 자연인은 자신의 정념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입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라면 올바른 문장이 되겠네요.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 홉스의 신의 계약으로 형성된 절대군주, 즉 코먼웰스만이 유일한 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시민은 주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지니는 것은 옳은 문장입니다. 모든 시민은 코먼웰스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삶을 꾸려나가고 자기 생명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자유는 자연상태의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형성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주거, 식사, 생업,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이러한 사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오직 국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만 권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상태에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 앞에서 한번 다루었던 선지입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정의도 불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의가 틀린 부분입니다. 즉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한다면 주권자는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의 어떠한 행위도 불의가 될 수 없고 주권자를 비난하거나 주권자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권력을 사용한다면 말이죠. 즉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가의 통치자, 코먼웰스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회계약의 결과로 나온 인위의 인격체로서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듯이 코먼웰스 역시 사회계약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는 신의 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이다. 국가는 자연인들 간의 신의 계약으로 탄생한 인위적인 인격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즉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한다. 소유권은 국가가 나의 재산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없다면 나의 재산을 인정해줄 수 있는 공적기관 역시 없을 것입니다. 즉 사회계약 이후에는 국가만이 계약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로 이어지는 원인이 바로 자연인 각자가 자신의 정념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를 벌이다 보니 개인들 간의 투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 코먼웰스만이 지닐 수 있습니다. 즉 자연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상태이다. 여러 번 반복되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연상태는 정의 풀에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공적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정의가 난무한다가 틀린 내용입니다. 소유권은 사회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이다. 홉스에 따르면 소유권은 국가 형성 이후에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회계약 이후에 소유권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즉 사회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 사회계약의 주체는 자연인, 그러니까 국가 형성 이후에는 백성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홉스의 주권자는 코먼웰스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주체인 백성들은 주권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최근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보단 로크와 함께 엮어서 나오는 편입니다. 생활과 윤리에서는 출제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부분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면 윤리와 사상 기출문제도 다운받아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부하면 도움이 되니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려가면서 학습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윤바.